제13차 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56부터 59쪽까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조선의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의 통치 이념과 통치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구성은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제도의 정비라는 큰 주제 밑에 조선의 건국과 유교정치 확립, 통치제도의 정비,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6쪽의 도입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세계관이 반영된 혼일강리 역대국도라는 지도입니다. 이거는 조선 태종 때 제작된 지도입니다. 15세기 때 지도고요. 내용을 보실까요? 조선 건국 초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해서 통치에 활용하는 동시에 조선의 건국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혼일은 중화와 오랑캐를 아우른다는 뜻으로 혼일강리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중국을 가장 크게 그려 중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된 거예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세계관은 이후에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그리고 나중에 중국 데리고 지배하게 되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점차 변화되게 됩니다. 이 혼이강리 역대국도의 특징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지명이 이제 상세히 쓰여지고 있어요.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조선이 중화 문명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조선중화주의가 나타납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명나라의 정통성이 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의 정통성이 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작은 중국이라는 소중화 사상이 이제 발달하게 돼요. 한편 반대로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의 여진족이 세운 청의 발달된 몸으로 수용하자는 인식, 바로 북학파의 인식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이번 대단원에서는 말이죠. 어떤 인물이 있나? 태조 이성계, 세종, 성종, 조왕조, 광해군, 영조, 정조. 사건으로는 위화도 해군, 사화, 외란, 호란, 북벌운동, 예송이 있고요. 제도로는 의정부, 육조, 팔도, 4대 교린정책, 비변사, 대동법, 탕평책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경국대전, 백두산 정계비, 수원 화성이 있어요. 그 활동은 조선의 통치체제 파악하기, 붕당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호란 이후 대외 인식의 변화 알기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는 양난 이후 조선의 정치 상황과 대외 인식의 변화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스스로 써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를 정비하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를 지니고 다녔다 이거예요. 호패.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조선시대 때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발급되고 이들이 차고 다녔던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역할을 했던 호패라는 것입니다. 호패는 주인의 이름과 출생 연도,
과거 국제 사실, 직위 등의 정보를 적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호패를 세금을 거두거나 군사를 징발하는 통치에 활용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1773년에 과거에 합격했던 김이라는 사람, 출생연도는 1729년에 태어났고 어떤 과거 시험을 합격했냐, 문과라는 과거 시험을 합격했다. 이 조선 후기 때 사용된 호패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호패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조선의 왕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태종 때, 태종 때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어요. 태종 때 처음 시행을 했다. 무슨 제도를요? 호패법을 말이죠. 호패법. 조선은 통치제를 어떻게 정비했을까? 주제 던질 수 있겠죠, 질문. 호패의 목적은 이래요. 호패에 발급하는 목적은 군역과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이겁니다. 군역은 군복무를 하는 것이고요. 요역은 성곽을 쌓거나 도로를 내는 등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막노동을 시켰어요. 거기에 동원되는 걸 이제 요역이라고 합니다. 군역과 요역을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이걸 부역을 시켰거든요. 그럼 천인은 어떻게 되냐? 노비 같은 천인은 원래 천하기 때문에 역을 별도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군역과 요역은 양인들만 지는 겁니다. 천인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먼저 이제 살펴볼 것 조선 초왕들의 정책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태조는 조선 건국때 조선 건국했고 이때 유명한 재상이 정도전이었어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지도자였죠. 태종 태종 때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켰어요. 호패법을 실시하고 세종 집현전 설치하고 훈민정음 창제했어요. 세조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반포가 됩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건 세조 때부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유교정치 확립. 먼저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동아시아는요. 중국에서는 14세기 들어서 원이 쇠퇴를 했죠. 바로 한중 농민반란군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여러 저희 농민군 지도자 중에 주원장이 이 명을 건국을 했어요. 1368년에. 원나라를 몽골 초월 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기 속에서 고려에서는 신흥무인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이성계와 그 다음에 이성계를 추종한 따르는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정도전.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해군이라는 1388년에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한 뒤에 조선을 1392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가 사라진 거예요.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느냐?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긴 겁니다. 태조와 함께 조선 왕조의 기틀을 세운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성리학으로 삼았어요. 고려 말에 들어왔죠. 철학적인 신유학이면서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한 것이 성리학이고, 그리고 이 썩어빠진 고려 왕조 대신에 새로운 조선 왕조를 통해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 민본 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념을 개혁적 이념을 제시했던 것이 당시의 성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기가 지날수록 조선 왕조 시기가 지날수록 이 성리학의 여전히 지배 이념이지만 점점 너무 철학적으로 바뀌면서 또 사회 제도를 막 규율하고 삶을 규율하면서 이 보수화되고 어? 굉장히 딱딱해져 교조화가 되는 교조화라는 말을 쓰는데 뭐 절대 이념 마냥 교조화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막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역할도 났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을 또 거부하는 조선 말에 이르게 되면
이런 뭐 위정척사 운동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리학을 지키려는 그런 것과 또 좀 관련돼 있죠. 수구적인 측면을 나중에 보이게 돼요. 처음에는 개혁적인 측면이었는데 이 개혁적인 측면이 강할 때 성리학을 이끌었던 이제 성리학을 배웠던 급진파 신진사대 부들은 특히 정도전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정도전의 생각은 이랬어요.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정도전, 그는 조선 개국공신으로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 조선왕조의 통치체 정비에 큰 역할을 했어요. 실제적인 왕은 이성기였지만 실제 정치를 누가 다 설계하고 운영했는가? 조선왕조의 시스템 오퍼레이터, 이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나오는 경복궁 같은 경우도 다 정도전이 다 계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선의 통치제도의 정비에 기여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하들의 권력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의 아들 중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이 정도전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 정종에게서 권력을 넘겨받아서 3대 태종이 돼요. 이방원이. 그래서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신권을 눌러버리고 재상의 권력을 눌러버리고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공신과 왕족들이 소유한 사병을 없애버렸어요. 이거 알아두시다. 그다음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다. 뒤에 나오는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시행하게 돼요. 행정 실무를 담당한 2호 예병 현공의 육조가 재상들의 합의체 기구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육조 직계제라고 해요. 물론 육조 직계제가 조선 내내 시행된 건 아니고 태종하고 세조 때 주로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태종이 또 한 게 바로 양전사업하고 호패법을 한 거죠. 아까 도입부에서 강조했던 호패법. 요걸 실시해서 국가 재정을 늘렸다. 이렇게 해서 강화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종의 그 다음 셋째 아들 어? 충녕대군 세종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세종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상적인 유교 정치는요, 국왕의 권력과 왕권과 재상의 권력,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뭘 하려고 그랬느냐? 뒤에 나오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돼요. 재상들의 합의체인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합의하는 합의체 의정부가 힘이 실어진 거예요. 육조는 국왕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의 재상을 거쳐서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이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에게 지시하는 이런 중간 단계로서 의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재상권이 강화된 거죠. 이런 걸 이제 의정부에게 대폭적으로 많은 권한을 세종은 넘겼어요. 단 국왕은 이제 세종은 병권은 쥐고 있어.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그 다음에 주요 인사권은 세종이 딱 쥐고 있고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행정 업무 처리 뭐 또 뭐 국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되게 재상들의 합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상적인 유교 정치, 세종이 생각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세종은 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왕과 관리들이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문을 알고 배우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양한 학문을 토론하는 바로 경연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요. 고려 조선시대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 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을 바로 경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왕 혼자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왕 혼자 생각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너 이거 해 이거 해
지시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혼자 다 모든 거 다 결정해가지고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신하들하고 지금 말하면 관료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가장 좋은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고 했던 거죠. 세종대왕도 바로 이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학문 연구기관 바로 집현전을 설치하게 돼요. 집현전을 설치해서 관리들의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 이 집현전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위대한 어, 결과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을 바로 글자화시킨 바로 한글이 탄생한 거죠. 훈민정음이 창제됐다는 거죠. 세종은 유교의 덕치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각종 편찬 사업을 이루었어요. 훈민정음. 자, 그 다음에 위에 여기 경복궁은 정도준 시경에서 나온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른다. 분자만년 그대를 큰 복을 도우리라 하는 의미에서 경복궁이라고 이렇게 조선의 한양에 있는 주요 법궁, 임금이 공식적으로 머무는 궁궐 법궁인 경복궁의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수문장 교류식은 여러분 서울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서울의 경복궁에 이제 광화문 사거리 이거 지나면 청와대 가는 쪽에 이제 경복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코로나19가 좀 사라지면 한번 여러분들 서울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세조는 경복궁 근정전역을 설명해요. 경복궁 근정전 국왕이 진무를 보던 것입니다. 왕이 생활하는 곳이자 정사를 행하던 정궁이다. 근정전에서는 즉위식 등 국가의 큰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종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문종이 또 병들어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 어린 단종이 즉위했는데 이 단종을 몰아내고 바로 세종의 아들 중 하나였던 수양대군 세조가 어? 저게 단종을 보위하던 신하인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 그래. 계유정난. 계유년에 일으킨 난이다. 1455년에 일어난 난이거든요. 계유정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난이의 난, 반란, 쿠데타예요. 그래서 정변으로 왕이 오른 후 집현전과 경연제도를 없앴어요. 아버지 세종이 했던 왕과 신하들이 논의하던 자리를 없애버린 거야. 왜 없앴느냐? 세조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집현전 관리들이에요. 그 생육신, 사육신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응? 우리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응? 성삼문, 박팽년, 우리 대전 지역의 유명한 선생 박팽년 선생. 박팽년 선생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조 보고 국왕 전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으리, 나으리는 국왕이 아니십니다.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중에 막 박팽년 고문을 죽여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사육신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조의 정변을 반대해서 세조를 몰아내려 하다가 다 적발돼가지고 처형당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어디 관료 출신이냐? 집현전 출신이라는 거죠. 경연하다 보면 세조 정변 쿠데타 이야기 막 비판하게 되잖아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입을 딱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경연제도 없애버려요. 언론 활동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전과 명령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걸 종합한 법전이 나옵니다. 편찬을 시작을 했어요. 어느 때? 세조 때.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해서는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세조가 죽기 전에 경국대전의 편찬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게 뭐야? 조선의 유교적인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이라는 뜻이 경국대전. 밑에 요거는 훈민정음이에요. 간송미술관에 있는 대전의 간송미술관 둔산에 있는 거야. 해례본. 그 다음에 이제 편찬을 시작을 했고 성종은 동그라미 성종. 세조 다음에 이제 예종 성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할 때
이에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 때 했던 경연을 활성화시켜요. 이 홍문관에서. 홍문관은 3사 중에 하나죠. 사원부 사관원과 더불어 홍문관을 조선의 3사라 불렀고, 조선의 3사는 바로 언론기관 역할을 했다. 언론 활동을 하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 때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한 뒤 반포하고 통치조직을 정비하고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죠.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점 수용해가지고 체제를 정비했잖아요. 조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뒤 반포하고 통치조직을 정비했다. 홍문관을 설치했다. 요걸 좀 반드시 기억하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한양, 서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정학적으로, 지리 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선 팔도의 모습이죠. 한양 지금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 한양 한반도 중앙에 있고 편리한 수력교통은 요충지고 방어에 유리하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었어요. 조선왕조의 그 세운 데서 한양 명당설이 바로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인의 예지, 그다음에 의, 예, 지.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도리, 이 사단이 다 인의 예지라는 건데, 요것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정도전이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서울을. 어? 다 유교적으로, 계획적으로 딱딱하면서 이게 문을 만들었어요. 궁궐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여기 경복궁이 있고요. 동쪽에, 그 다음에 남천, 저기 창의문, 종묘, 여기 종묘. 그 왕실의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사직단. 곡식 신에게 제사 지는.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 그래. 경복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문. 우리 동대문 시장한테 그 동대문을 알고 있는 홍인지문. 인이지, 인. 그 다음에 서대문. 서대문 돈의문이죠, 원래. 돈의문. 그 다음에 우리 남대문을 알려진 거. 2008년에 화재 났다가 다시 그 소실되었다가 다시 이제 나온 국보 1호. 다시 만들어진 이제 숭례문. 이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숙정문. 북대문이라고 하는. 북대문이라는 용어는 참 숙정문. 이제 북문 쪽으로 이제 저기 수도 서울에서 수도 한양에서 죽은 시신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야? 이 숙정문으로 바뀌게 된 전에는 홍지문이라고 해서 인의예지. 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다 계획해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선왕조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풍수지리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무학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무학대사는 이 정도전의 그 경복궁 경복궁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 방향이 원래 무학대사는 저쪽에 동해바다 쪽으로 해야 된다 동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전의 입김이 워낙 세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보도전이 그대로 정한 대로 결정이 돼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예언을 합니다. 이 정도전이 정가 때문에 조선이 큰일 나게 생겼다. 200년 후에 이 경복궁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동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바람에 백성들이 어육이 되겠다. 고기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 그 200년 후에 어떤 사건이냐?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무학대사가 예언했거든. 그래서 왜군이 여기 동대문으로 들어와요, 동대문으로.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와가 기어도 이 왜군 부대가 수도 서울이 한양이 비어가지고 들어올 때 왜군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온다. 무학대사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정도전의 생각. 임금의 능력은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이 국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에 대해서 이 태종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되는 통치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생각이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방원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이 된다.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이 됐다. 조선의 기본법전 319개 내용 6개 범죄 2호 예병현공. 이게 6조거든요. 2호 예병현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조입니다. 정부 조직과 통치체제를 이제 마련한 법전이죠. 경국대전. 형벌제도와 신분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현대 법하고 달린 게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경국대전에서 인정하더라고요. 현재 고문에 의한 자백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막 몸에 육체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자백을 하게 만든 거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옛날에는 고문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고문이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는 신체적인 고문 이게 사라진 거는 1894년 가보개혁 때 원래 고문을 폐지하려고 그랬어. 폐지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남았죠. 그 일제 강점기 때 고문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우리 독립운동가 잡아서 막 고문에서 막 일본 놈들이 학살하고 막 그랬죠. 유관순 열사 같은 분. 엉뚱하게 얘기가 흘렀네. 그 다음에 이제 관원상제, 재산권 등 이렇게 경국대전을 규정했어. 중앙집권적 통치제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갖고 있는 학습지의 내용 정리 내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찬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다섯 임금들, 조선 초기 다섯 국왕들의 업적들을 주요 업적들을 잘 기억을 하셔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편찬시장, 홍문관서치, 경국대전담, 성종 때.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5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에 통치제도의 정비에 들어 배우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해서 이를 성문화했다. 성문화란 말, 문서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또 문서 또는 글이나 문서로 나타냈다. 성문화의 반대는 불문화입니다. 문서화하지 않았다. 뭐 관습적으로 해왔다. 뭐 이거는 이제 불문법이라 그러고 경국대전 성문법이라 그래요. 성문화된 법. 문서로 남긴 법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요, 이래 왼쪽과 같아요. 왕 밑에 의정부가 국정 최고기관이고, 의정부 밑에 조직이 산하조직이 2호, 예병, 형공, 6개 직능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의정부 다음에 이제 수평적기, 승정원, 왕명출납. 물론 의정부가 제일 높은 고위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승정원, 의금부, 국왕직속의 사법재판소고, 그 다음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게 3사입니다. 감찰풍속교정, 사원부, 사관원이 간원간쟁, 왕의 고문 역할이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성종 때 세워졌죠. 그 다음에 한성부, 한성행정담당, 즉 서울특별시 시청 해당되겠죠. 춘추관은 역사편찬,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해당되고, 성균관은 조선의 국립대학이었죠. 고려 때는 국자감이었죠. 그래서 조선 때는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문 내용 계속 볼게요. 왕 아래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의정부는 재상들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했다. 재상들이 3명 있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세 재상들의 합의에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합의기구를 의정부라고 했다 이거죠. 그 육조는 2호 예병 현공 육조는 직능에 따라 정책과 행정을 나누어서 맡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겁니다. 조선 초에는 전국의 변화에 따라
아까 방금 설명했던 태조하고 세종 때 시행한 육조직계제. 태종하고 세조 때 시행한 거예요. 둘 다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왕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 말, 의정부 말 안 믿겠다 이거죠. 국왕이 직접 관여하겠다. 그러다 이제 의정부 서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때. 한편 조선에서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가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그렇죠? 중요하죠. 고려에 비해서 국왕의 명령이나 관직 임명에 개입하는 권한이 축소된 대신에 사관원을 언론 전담기구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3사에서. 3사의 언론 활동은 목적이 이거예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사, 요 사원부 사관원은 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왕권을 견제하면서 이 의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국왕이 마음대로 그리고 부정적인 항통을 막고 독점을 막고 의정부의 독점과 또 부정행위를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3사였다. 나머지 또 관리들이 잘못하면 3사에서 탄핵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은 물론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의정부 고관은 물론 국왕도 3사를 함부로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 3사의 권한, 3사에 들어가는 관리들을 추천하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살인 세력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제 붕당 정치 와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국왕의 비서기구가 승정원이었어요. 예, 고려 시절에 중추원의 기능이 떨어져 나온 거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가 있었어요. 그 이제 특별사법재판소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중앙정치의료 정비에 나온 것처럼 의정부, 6조, 3사, 그다음에 기타 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의정부 6조 3사의 기능들, 목적,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58점 밑에 나와 있는 6조 직계자 의정부 서서제 실시 목적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료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6조의 의정부와 여러 일을 나누는 6조에 기속했는데 상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해 이를 없앨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서지 않다가 이때의 일을 행했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수와 중대수의 재심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가 국왕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 제도, 왕권 강화에 기여한 제도가 6조 직계제였다. 그래서 6조의 기능 강화는 공신계열이 차지한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정비하는 목적이 강했다는 거죠. 반면 이제 세종실록도 세종 때 시행한 거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틀린 일인가 이거 해야 하는데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고 6조의 내를 시행한다. 다만 2조 병조의 관직제수 인사권이죠. 병조의 군사업무, 병권, 군권이에요.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조에서 직접 왕에게 아래서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국왕이 갖고 있고 나머지 권한은 되게 의정부에게 넘긴 겁니다. 이걸 뭐냐? 의정부 서사자. 인사관리나 군사 문제 등은 6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에서 논의한 뒤 국왕에게 보고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에 기여했지만 의정부 서사제는 이거죠. 왕권과 신권, 신권은 재산권이에요.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조 직계제 의정부가 별로 힘이 없죠. 국왕이 바로 직접 명령 보고하니까. 여기에 태종하고 세조 때 시행이 됐어요. 태종, 세조. 그 다음 의정부, 국정총괄, 6조, 행정집행, 승정원, 의금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거 3사. 3사의 역할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그 다음에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조 하단의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은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해서 국왕의 권력이 직접 왕에게 미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을 몇 도로, 8도로 나누어서 8도에는 관찰사를 보냈어요. 그 아래 8도는 가장 큰 고을이 부, 그 두 번째로 큰 고을이 목, 세 번째에 군, 현, 부 밑에 목이 있고 목 밑에 군 밑에 현이 있는 게 아니라 고을의 크기에 따라 중요성 크기에 따라서 북목 군현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파견되는 수령을 부사, 목사, 군수, 현감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의 그 수령, 지금 말하는 사도를 보낸 거예요. 수령, 여기에는 수령을 보냈다. 위에 수령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찰사였다. 또한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고려시대 향부옥소를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거나 주변 군현에 통합을 시켜서 모든 군현에 다 지방관을 보내서 수령을 파견했어요. 고려시대 때는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많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속현이 사라졌다.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면서 백성을 지배했다. 권한이 막강했어요. 사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수령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위에서 암행어사 보내서 감찰하고 관찰사가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한편 향리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지위가 낮아졌어요. 고려 때는 상층 향리들이 막 호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령에게 직속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처지로 다 격하가 돼버려요. 향리의 힘이 약화됐다. 고려 때는 셌다. 조선 때는 약화됐다. 조선시대는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이론적인 통치체제가 강화됐다. 근원이 하나라는 거죠. 이론이란 말. 그러니까 왕 밑으로 딱 수직적으로 통치체제가 강화된 겁니다. 군사제도는 양인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을 했어요. 중앙군인 5위는 궁궐과 수도를 방어했고 지방군은 국방상 중요한 지역인 영과 진을 설치해서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의 지위를 받게끔 했어요. 조선 초에는 잡색군을 두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을 했습니다. 옆에가 이제 조선 8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제주도는 전라도가 관할 구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도가 몇 개예요? 8도입니다. 8도. 8도하고 한성부가 있죠. 한성 여기가 수도 서울 한성이라고 불렀어. 한양이라고 불렀죠. 한양, 한성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화면을 또 가져왔어요. 지방행정제도 이렇게 어, 총 8개의 도가 있었다. 8도. 8도에 파견되는 거는 관찰사라고 한다. 그래서 8도 관찰사. 그 다음에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은 현감들. 이들이 바로 수령들이고 그 밑에 말단 마을 촌을 관리하는 거는 리면관입니다. 면리. 무슨 면. 지금 잘 안 쓰는데 무슨 리 할 때 면리에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를 비교해 보면 고려는 지방 간 파견되지 않는 현 속편이 많았고 조선은 모든 군현에 아까 지방관이 파견됐어요. 수령의 임무는 7가지였대요. 농업장려, 포구조사, 부윤, 목사, 군수, 현령들이 하는 일. 교육장려, 군역 부가. 부역은 공평하게 해야 되고, 재판도 신속해야 되고, 지역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법, 행정도 해야 되고요. 사법도 해야 되고,
군사권한까지 지니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방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령의 임무는 이렇게 농사철에 맞춰 씨앗을 뿌리도록 할 것부터 해서 7번 부역을 시키는 대로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부과할 것까지 있습니다. 간사스럽고 교활한 자를 가려내 어이도 없을까? 이런 건 뭐가 주로 향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수령 7사라고 하고요. 그 이제 교통통신제도에 이제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좋은 제도예요. 조세를 육로로 옮기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도로교통이 미발달했기 때문에 육상 도로로 옮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로 세금을 이렇게 옮겼던 거죠. 고려시대 때도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했죠. 이 좋은 제도를 가장 방해하는 놈들이 바다에 건너서 이제 약탈해오는 왜구들이 좋은 노를 막아서 이렇게 세금을 강탈해가고 뺏어가고 하니까 이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세종 때 대마도에 토벌군을 보내기도 했죠. 그다음 여기 옆에 있는 게 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나오는 마패. 여기에 바로 역에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역언제, 이거 역언제라고. 아, 여기는 인류적인 건 뭐냐, 이거는. 수도 서울로, 한양으로 조세가 안 가요. 여기는 군사비나 사신접 대비로 이렇게 쓰는 평안도 하고 함경도 하고 제주도가. 제주도도 예외적인 인류라 그래요. 그 지역 자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보내지 않고 쓰도록 한 겁니다. 봉수제도도 있어요, 봉수. 봉이 5개가 있죠, 여기에. 봉수가 여기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키워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냐 안 쳐들어오냐 이걸 알리는 역할을 해요. 본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조선은 교통통신제도를 정비했다. 국경의 상황을 중앙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정비했다 이거죠. 고려 조선시대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한 병난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거 감시했던 겁니다. 봉수제가. 적이 쳐들어왔다 하면 이제 울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되고요.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을 위한 역참제, 역언제라고도 하는데 원이 그 여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말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게 역참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했고 같은 말이 역언제, 역참제. 그 조운제를 운영해서 조세를 한성으로 운송했다. 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운 또는 참운, 바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운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합쳐서 조운제라고 한다. 조세를 운송하는데 배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과거 관리 등용제도를 볼게요.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 시험이 있고요. 음서 시험이 있는데 음서 혜택이 줄었어요. 그 외에 천거제도가 있습니다. 천거라는 게 뭐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지방이 낙향에 있지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중앙에 관리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하는 제도가 천거입니다. 천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리기도 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운영이 됐어요. 기술관을 뽑는 게 잡과, 무신을 뽑는 게 무과, 문신을 뽑는 게 문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문과입니다. 문과를 가장 중시했다. 고려와 달리 무과를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죠. 조선시대 때는 시행이 됐다 이거죠.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기술관리들을 뽑는 겁니다. 별도로 실시했어요. 조선시대는 고려에 비해 음서 혜택이 대폭 줄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과에 합격을 해야 했다. 그래서 문과에 합격하기 위한 입시 시스템이 교육제도로 이어진 거죠. 교육제도는 관리 선발제도와 연결하여 운영했고 주로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교육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양의 성균관 그리고 성균관 밑에 그 중등교육기관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서남북 4부학당을 뒀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국공립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향교를 세웠죠. 향교.
대전에도 향교가 있죠. 회덕 향교, 진잠 향교가 있어요. 대전에도. 그렇죠? 대전도 이 당시에 그 국공립교육관이 두 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 서당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서울과 지방에서 그다음 중등교육은 사부학당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여기서 받고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는 대과 시험이 있는데 소과 시험에 먼저 있어 예비 시험이야. 이 소과 시험을 생원과 진사과라고 했어요. 생원과는 유효경자 남성이고 진사과는 문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사과 더 어려웠겠죠. 일단 합격하면 생원 진사라고 불렀어요. 생원 진사가 되면 성균관이 내 유생으로 성균관 유생으로 입학할 자격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 뭐 대입 수능 시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소과가. 그다음 관리가 되는 게 이 고시 시험인데 이 고시 지금 말하면 바로 여기면 소과에 합격하면 대과에 바로 응시할 수 있어 다이렉트로. 근데 성균관을 거쳐서 응시가 또 가능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대과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있어. 3차 최종 시험까지 합격하면 그 3차 시험 임금 면접이 초시, 회시, 초시, 복시, 전시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관료가 되는 거죠. 문관 33명, 무관 28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와 교통통신제도, 정군, 고임 이렇게 5위, 지방군, 잡세군, 교통통신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선시대의 봉수제, 남산의 봉수대 모습이죠. 이건 조선시대 5개의 주요 봉수를 운영했는데 봉수대에는 보통 낮에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소식을 전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대포 소리, 풀비리 소리 등으로 알렸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기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봉수대가. 이 봉수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신부는 양인인데 천하고 어려운 일에 했다고 해서 신량격천 계층이 여기 봉수군을 담당해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면서 이제 피우는 거죠, 이렇게. 연기 피우고, 불 피우고. 그래서 피우는 게, 이 의미가 있어요. 5개가 있는 게. 한 개는 평상시. 2개 피웠어요. 저기 출연했어요. 3개 출연해서 저희 국경에 들어왔네요, 접근. 저희 국경에 침범해서 교전이 벌어졌어요, 4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5개입니다. 적과 접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이제 봉수제도입니다. 지금 군사 용어가 있거든요. 데프콘 5, 4, 3, 2, 1. 데프콘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와 비슷해요. 어떤 시스템이. 경국대전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봉수대 신호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는 이렇게 학습제에 나온 것처럼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이렇게 문관 뽑고, 무관 뽑고, 기술관 뽑고. 무관은 문과 한 방에 되는 거고, 문과가 어렵죠. 이 예비 시험 봐야 되고, 다시 대과 본 시험 봐야 돼요. 기술과 잡과, 의과, 의사, 역과, 통역, 이거 통역이에요. 외국어. 유일과 법률, 음향과 이렇게 뽑았어요. 3년에 한 번 정기시험, 수시로 행하는 특비시험, 수시도 있었어요. 고려와 달리 무과가 있었다. 3년에 한 번 보는 정기시험, 정시가 있었고, 수시가 있었죠, 수시. 대입 수시. 정시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로 문과는 양반 저제, 무과는 양반 향리 상민 저제, 잡과는 중인들이 많이 응시했습니다. 과거 이후에 관리가 되는 방법, 응서가 있었는데 혜택이 줄었어요. 5품 이상이 아니라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만. 그러나 여기서 조선시대 때 음서로 관리가 되면요. 음서로 관리가 되면 문음이라 그래요. 문음. 이게 제도로 문음이라 그랬는데 고위직으로 나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위직이 되려면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조선시대 때 확 변한 겁니다.
고려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천거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단순한 이제 그 간단한 구술 면접 시험 통해 가지고 뽑는 취재라는 시험도 있었어. 관청에서 뭐 뽑았던 것이고요.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죠. 교육과 과거제도의 관계. 서당,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 대과는 1차 시험 초시, 2차 시험 복시, 3차 시험 면접 최종 국왕이 면접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59쪽 마지막입니다. 경국대전으로 본 조선의 통치체제. 경국대전은 이렇게 관직 규정과 관청의 조직을 담당한 이전. 그럼 호전은 인구, 토지, 세금, 호전. 예전은 과거, 외교, 의례, 예전. 국방과 군사는 병전. 그다음 형벌과 재판, 노비는 형전. 건축, 토목, 도량형, 공전입니다.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육전. 이걸 바탕으로 해서 2호 예병 형공의 6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호전의 조항이 있고 예전의 조항이 있고 형전의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고 제도를 있네요, 여기. 억울함을 국왕이 직접 알리는, 지금 말하면 저 뭐죠? 그 청와대 민원 신고 있잖아요. 스마트 앱으로 하는 거. 청와대 민원 저기 올리면 자 20만 명 뭐 좋아요 하면 동의합니다 하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신문고는 이제 그 진짜 억울할 때 백성들이 알리는 거. 태종 때 이게 최초로 시행이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세종 때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의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국대전 구성을 보고 이와 관련 있는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요, 이렇습니다. 이전은 2조, 6조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6조 체제에 따라 6전으로 구성됐다. 자료 호전, 예전, 형전의 조항을 만든 목적. 호전의 조항은 국가 지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 조항에 나타난 과거 합격자의 지역 할당제는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역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고, 형전 조항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민본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문고가 아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완성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통치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법전과 명령들을 종합함으로써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되겠고요. 그럼 확인학습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으로 실권을 잡은 뒤 새 왕조를 열어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2번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유교적 통치체제를 담은 법전은 경국대전이고요. 조선에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가 언론 기능을 담당했죠. 조선은 지방행정제도를 경기도, 오도양계가 아니죠. 팔도죠. 그래서 팔도에는 관찰사를 보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어버리네. 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X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지 18, 19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승려 이련이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를 기록하여 남긴 책은 삼국유사죠. 충렬왕 때 이련. 그 다음에 2번 고려 정부가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이거죠. 들어갈 말 향교를 세웠다. 조선시대 때로 향교가 그대로 세워지죠. 지방에. 고려 때 향교가 조선의 향교로 넘어온 겁니다. 조선의 건국과정, 위화도 해군 이후 온건파와 급진파가 나뉘어지겠죠.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고 급진파가 정도전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국왕은 세종이죠. 세종. 그 다음에 세종은 유교의 덕취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네 글자, 우리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했죠. 훈민정음. 알겠습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의정부가 되겠죠. 의정부. 그 다음에 4번은 성균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균관.
그 다음에 자료학습의 2번 태종과 세조시기에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은 거니까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세종시기에는 6조가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왕에게 재가를 받는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했다.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 의정부 소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형상평가를 풀어보면요. 이성계와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죠. 온건파가 아니라 급진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X가 됩니다. 태조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어요. 국호를 조선. 이게 맞아요. 태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느냐? 아니죠. 6조 직계제를 했죠.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입니다. X. 태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거는 이거는 1번은 누구냐? 1번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다 태종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정치 기구를 공통적인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거.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아니죠. 이건 3, 4죠. 1번하고 2번은 3, 4. 사원부 사관은 왕권을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 승정원과 의금부였다. 비서기구, 국왕직속, 재판소, 사법기관 역할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의정부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 건 6조죠. 2호의 명령공 6조.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셔. 국가의 위급 사태를 알리고자 산꼭대기에 올리는 거 봉수대죠. 봉수대. 봉수대는. 그 전국에 봉수제라고 하시겠죠. 봉수제. 봉수대라고 그래. 봉수제. 제도를 물어보니까 봉수제.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하여 역마를 두 관청의 공문전대가 공무수송한 제도는 마패 가지고 있는 역참제, 역원제라고 하는데 역참제가 보통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 정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조선의 외교 관계인 4대 교린 정책을 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학습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